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 신경망 세미나를 맡고 있는 이현수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하는 신경망 세미나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공개해드릴 실습 영상, 실습 세미나가 어떻게 보면 7월 캠프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제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이제 앞으로 뒤에 있는 모든 이론이나 실습 같은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좀 숙지가 잘 안 되셨다면 이제 뒷부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서, 네, 오늘 세미나 같은 거, 네, 녹화도 제가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까 네, 다 꼭 복습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Q&A 게시판을 오픈했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 있으시면 네, 코드 같은 거 캡처하실 수 있으니까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실습 같은 거를 저희가 클래스룸에서 지금 스켈레톤 파일을 공유해 드리잖아요. 그럼 그 스켈레톤 파일 자체가 이제 가끔씩 콜랩 자체에서 그냥 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콜랩에서 열린다 하시더라도 콜랩에서 실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반드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실습 1에서 세팅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점도 이제 콜랩에서 하지 않고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하니까 네, 실습은 주피터 노트북 가상 환경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경망인데요. 그 계획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경상항법 복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복습부터 간단히 하고 이제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신경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상항법을 하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손실함수를 이렇게 파라미터와 인풋 포인트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L 오메가라고 하면 이제 일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모델 파라미터가 한 개 있으니까 경상항법을 통해서 L 오메가의 최소를 찾는 과정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일변수 함수 미분값을 이용해서 미분값이 0보다 작으면 오메가를 증가시키고 반대로 미분값이 0보다 크면 오메가 값을 감소시켰고요. 따라서 이제 수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뉴는 오메가 올드 마이너스 학습률 곱하기 미분값. 네, 이때 이제 델타를 저희가 러닝 레이트라 했습니다. 네, 반대로 다변수 함수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그냥 모델 파라미터들 수식은 사실 이제 W가 스칼라에서 벡터로 바뀌었다는 사실 말고는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 W를 모든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열 벡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상항법 개념을 간단히 봤고요.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오늘 계획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과제로 실습이랑 퀴즈가 나와요. 그리고 퀴즈는 이제 경상항법에 대한 퀴즈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출제를 했는데 그거 중에서 한 문제를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풀어드릴 거니까 약간 기본 점수처럼 네,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변수 함수 fx는 x 세제곱이 있고 학습률이 0.1일 때 경상항법을 통해서 x좌표의 값을 변화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위치는 1.0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경상을 n회 시행한 후 x좌표의 값을 x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x3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네, 먼저 x1은 제가 예시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상항법 수식, 네, 지금 이 수식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x1은 x0 빼기 델타 곱하기 미분값이겠죠. 근데 미분값은 지금 fx를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거기에 x는 x0를 대입하셔야겠죠. 따라서 식을 쓰시면 1 빼기 0.1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이 돼서 x1은 0.7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은 과정을 x2에 대해서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x1 빼기 학습률 곱하기 미분값이 되겠죠. 미분값은 이제 x1에서의 미분값이기 때문에 네, 3 곱하기 0.7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계산해 주시면 0.553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x3를 구하고 싶으니까 똑같이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식을 쓰시고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하시면 이제 이러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퀴즈를 푸실 때는요, 이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소수점 반올림하지 마시고 나오는 거 끝까지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다변수 함수로 바꿔서 한번 다른 문제를 추가적으로 출제해 놨는데 그 문제는 퀴즈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상항법 복습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경망으로 들어갈 건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없으시다면 이제 신경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경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교육 자료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네, 교육 자료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먼저 신경망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NN이라고 줄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요. 신경망의 정의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함수 관계로 표현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추후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더 추상적으로 와닿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는 정의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관찰한 데이터로부터 예측과 결정을 얻어내는 수학적 함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수학적 함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죠. 이 수학적 함수를 신경망을 통해서 과연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가? 네, 신경망을 통해서 구축한 수학적 함수가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는가? 네, 이러한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는 정리가 이제 이러한 정리가 증명이 돼서 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했고 충분한 관계가 표현이 된다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증명을 따로 다루지는 않고요. 세미나 시간에서는 이제 교육 자료에 수학적인 증명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꼭 그 증명을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앞으로 이제 실습이나 캠프를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경망의 정의를 이때까지 봤고요. 신경망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는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먼저 정의로부터 가장 중요한 게 신경망은 한마디로 수학적 함수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학적 함수를 f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fx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때 지금 이제 좌변에 있는 함수는 f고요. 이제 우변에 있는 저 시그마식 우변식이 이제 신경망이 나타내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요. vi 그리고 벡터 wi, bi 그리고 벡터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n까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변식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x 내적 wi 이거는 x랑 wi는 각각 m 차원 실 벡터입니다. 네, 실 벡터라 하면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의미하고요. m 차원이라 하면 한 벡터 내에 실수가 m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데이터가 여기서는 x가 되는 거고요. x에다가 어떠한 벡터를 내적해주고 거기다가 스칼라 bi를 더한 다음에 비선형 함수 파일을 통과시켜 줍니다. 네, 비선형 함수 파일을 통과시켜 주고요. 여기에다가 vi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네, 이때 이제 앞에 집합 표기가 있는데요. 집합 vi, 집합 오메가 i, 그리고 집합 bi 이 집합들은 모두 n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vi와 bi는 스칼라고 wi는 벡터인데요. 네, 이러한 스칼라와 벡터가 총 n개 있는 라지 n개 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이 점선 박스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원소가 n개 있으니까 당연히 i도 1부터 n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라지 fx는 n개 스칼라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값은 벡터를 내적했기 때문에 스칼라가 되고 이 비전형 함수를 통과해도 스칼라고 거기에 스칼라를 곱했기 때문에 시그마 안에 있는 모든 값은 스칼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칼라를 다 더해준 값이 fx에 근사된다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다 풀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여기 중간에 교육자료 제가 올려드린 그 PDF에 아마 여기 B가 뭔가 첨체가 잘못돼 있을 건데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서도 PPT에 보시면 다 벡터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실수로 스칼라로 다 써놨는데 네, 여기 x 오메가 1부터 x 오메가 n 다 벡터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수식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입력값 x에다가 적절한 상수 및 벡터, 상수는 bi 그리고 벡터는 wi겠죠. 그리고 비선형 함수 파일을 통과시켜서 연산을 진행하면 어떠한 수학적 함수 f로도 근사시킬 수 있다. 이 수식을 지금 이 내용을 이 수식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변에 있는 우변은 근사식 그리고 좌변은 저희가 근사하고자 하는
최대한 가깝게 만들고자 하는 함수 f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을 신경망이 표현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신경망이 이 fx에 최대한 근사할 수 있다. 그거를 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식이 정확히 이제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네, 노란색 점, 초록색 점, 그리고 파란색 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단 정의에 충실하게 저희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점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가 있겠죠. 그게 왼쪽에 있는 노란색 점을 나타내고요. 출력 데이터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점,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함수를 가운데 있는 초록색 점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이제 점을 저희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변함수 fx, 뭐 예를 들면 뭐 y는 ex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스칼라 x에 대해서 한번 신경망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시는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그림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위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쓰면 아래와 같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기존에 쓴 수식과 차이가 뭐냐라고 보시면 기존에 쓴 수식은 일단은 x랑 w가 벡터였는데 여기서 스칼라로 바뀌었고 라지 n이 5로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시그마를 다 풀면 이렇게 되겠죠. V1 phi x 오메가 1 플러스 B1부터 V5 phi x 오메가 5 플러스 B5까지 모두 도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앞서 본 이 노란색 점, 초록색 점, 파란색 점으로 표기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먼저 입력값은 입력값은 x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출력값은 f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중간에 더해지는 값들이 이제 phi x 오메가 i 플러스 bi가 되기 때문에 그 값들이 초록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점과 점을 잇는 화살표 사이에 w1, 오메가 1, 오메가 2 해서 오메가 5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점에 있는 값을 더해서 이 점에 있는 값에 이 오메가 값을 곱해서 초록색 점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점과 파란색 점을 연결하는 그래프 사이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V들이 있는데 그러면 각각 초록색 점에 VI들을 곱해서 F에 다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 개의 여러 개의 값이 하나의 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지금 다 더해져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요약해 드리자면 X에 오메가들이 곱해져서 초록색 층으로 가고 초록색 층에서 B가 더해지고 비선형 함수 파이가 씌워지고 네, 여기에 다시 VI들이 곱해지고 그게 다 더해져서 좌변에 있는 라지 F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시를 이렇게 수식과 이 그림을 어떻게 이제 연관 지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 그림의 이름을 지어줄 건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름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 그래프고요. 그래서 한번 방향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노드입니다. 네, 노드라 하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간선인데요. 간선은 노드와 노드 사이를 잇는 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라 하면 각 간선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만 갈 수 있죠.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만 갈 수 있고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각 간선, 즉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림을 방향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신경망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질문을 받긴 할 건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그냥 채팅이나 마이크 켜주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멘토 화상수님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똑같은 신경망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좀 더 알아볼 겁니다. 먼저 가중치와 편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중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메가 i가 되고 편향은 bi가 됩니다. 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가중치는 입력값에 곱해주는 값, 지금 x에 곱해주는 값이죠. 그 b는 더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x 오메가 i 플러스 bi이기 때문에 이제 bi를 더해줬고 따라서 그게 편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중치와 편향이 어떤 건지 지금은 정성적으로만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가중치는 입력값에 곱해주는 값, 그 편향은 최종적으로 더해주는 값입니다. 근데 이 가중치와 편향을 제가 지금 구분을 해서 설명했는데 사실 둘이 편향을 이제 가중치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건 수식을 간단하게만 변형하시면 되는데요. 네, bi를 1 곱하기 bi로만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입력값이 x랑 1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1에다가는 입력값 1에서는 bi들이 곱해지고요. x에서는 오메가 i들이 곱해져서 초록색 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초록색 점에 이제 화살표가 두 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값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 과정이 x 오메가 i 더하기 1 곱하기 b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hi를 통과한 값이 다 계산되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노드로 들어가는 이 vi들은 네, 앞과 동일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편향을 가중치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습 이제 뒤에서 다음 주에 할 O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값이 1이랑 x 두 개가 된다고 강조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1변수 함수 f를 봤었죠. 그럼 이제 이거를 2변수 함수로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fx는 2변수 함수고요. x, 즉 입력값은 2차원 벡터겠죠. 그래서 이제는 수식이 네, 오메가랑 x가 네, 오메가랑 x가 벡터고요. 지금 vi의 역할은 어떤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vi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의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활성화 함수 값을 통과한 것들이 각각이 다른 그러니까 초록색 각 5개의 초록색 노드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f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맨 마지막 초록색 점이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첫 번째 초록색 점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이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여기까지 봤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벡터 x랑 w는 벡터고 각각 x1, x2, w1, 오메가1, 오메가2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쓰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값이 x1과 x2로 두 개인데요. 네, x1과 x2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가 곱해져서 그 값이 초록색 점으로 더해져서 들어가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수식이 풀어져 있죠. x1 오메가1 더하기 x2 오메가 1, 2 플러스 b1.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벡터로 표기하면 x 돗 오메가 1 플러스 b1을 파이를 통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점을 다 계산하셨다면 뒤에 v를 이용해서 f를 계산하는 것은 과정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값을 두 개 있는 경우에도 그냥 연결되는 간선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편향 bi가 있는데 이거를 가중치처럼 보겠습니다. 역시 수식을 앞에 bi 앞에 1만 곱해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입력값이 3개가 되겠죠. 네, 입력값이 1, x1, x2가 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노드 간선들의 네, 다 오메가 1 또는 b1 그런 게 곱해져 가지고 초록색 점에 3개 값이 더해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신경망을 수식을 어떻게 방향 그래프로 표현하는지 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역시 4.2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은 한마디로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진 방향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네, 신경망 전체를 거쳐서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죠. 왜냐면 방향 그래프니까 한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으로만 이제 연산이 일어난다. 네,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한마디로 연산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생물에서 그러니까 신경세포인 뉴런의 신호 전달 기작과 매우 유사한데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경망은 인풋을 받아서
어떤 중간에 초록색 점에서 처리를 하고 그거를 아웃풋 결과를 내보내는 구조인데요.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상돌기에서 이제 신호를 입력받아서 축삭으로 전달하고 그거를 시냅스로 출력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신호 처리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신경망의 각 노드 점들을 그냥 세포 하나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각 노드들도 입력을 받고 안에서 어떤 함수를 씌워서 이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뉴런이 입력을 받고 이제 전달을 해서 다음 뉴런에 내보내는 것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각 노드를 뉴런이라고 한다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노드랑 뉴런을 혼용해서 뭐 실습에서도 쓸 수 있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레이어를 볼 건데요. 계층 또는 레이어는 같은 선상에 있는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란색 점, 초록색 점, 파란색 점이 각각의 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입력 레이어, 은닉층, 은닉 레이어, 그리고 출력 레이어 이렇게 나뉘고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들은 모두 같은 세로상 위치에 있죠. 따라서 같은 계층에 있는 거고 이것들이 입력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같은 세로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출력층이고요.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같은 세로줄에 있지 않지만 이제 입력과 출력 사이의 어떤 관계를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모두 똑같기 때문에 모두 은닉층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입력층, 인닉층, 출력층이 어떤 건지 알아봤고 각각의 세부적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층은 신경망의 데이터가 처음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x1, x2 이런 게 입력됐죠. 그게 입력층이고 출력층은 신경망을 통과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은닉층은 이제 입력층에서 입력받는 데이터에 대해 어떤 처리를 진행해 결과를 출력층으로 전달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7월 동안 보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신경망은 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복잡한 신경망이 있는데 그런 거는 8월에 저희가 한번 7월 말 내지는 8월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심층 신경망인데요. 그럼 심층 신경망은 뭐냐? 이때까지는 그냥 신경망을 알아봤고 심층이 왜 붙었냐 하면 은닉층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저희가 앞에 심층을 따로 붙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신경망인데 이 초록색 점 은닉층 개수가 2개 이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딥러닝은 심층 신경망에 대한 머신러닝을 의미합니다. 네, 머신러닝이라 하면 저희가 앞서 배운 선형회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사실 선형회귀를 할 때 저희가 심층 신경망을 쓰진 않았잖아요. 그냥 이제 오차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미분해서 m 스타 값과 b 스타 값을 구했었는데 이제 이런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도 머신러닝을 할 수 있고요. 네, 당연히 중간에 있는 가중치 오메가 i랑 vi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 딥러닝이라고 하고 따라서 포함 관계를 보면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차이는 그 교육자료 첫 부분 도입 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각각 뉴런 또는 노드의 역할을 볼 건데요. 모든 뉴런이 공유하는 동일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 먼저 각 뉴런에 입력되는 값은 여러 개가 입력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앞에서 보셨죠? 네, 뭐 당연히 1, x1, x2 이렇게 여러 개가 입력되는데 출력 값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뉴런에 입력되는 값은 가중치가 곱해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값은 활성화 함수를 통과합니다. 네, 가중치가 곱해지는 거는 앞서 보신 오메가 i랑 vi가 곱해지는 거를 곱해지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활성화 함수는 좀 이따 제가 설명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전파라는 용어를 설명할 건데요. 순전파는 뭐냐면 데이터가 은닉층, 출력층을 차례로 통과해서 최종적인 출력값이 나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맨 왼쪽 입력 레이어로부터 은닉 레이어를 통과해서 출력 레이어까지 가서 이 하나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네, 뭐 2개 벡터로 나오는가 이런 값이 나오는 과정을 저희가 순전파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 뉴런의 역할을 모두 종합하면 순전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책에 이제 가중치 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중치 곱을 보기 전에 저희가 밀집층 또는 완전 연결 계층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네, 덴스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하는 뉴런들로 이루어진 계층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밀집층인데 지금 모든 입력 데이터 3개에 대해서 가중치가 모두 곱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덴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X1에는 가중치가 곱해지지 않고 X2랑 X3의 데이터만 다음 레이어로 넘어간다면 그거는 덴스 레이어가 아니겠죠. 한마디로 각 층의 노드들끼리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의 층을 밀집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X랑 지금 오메가를 1차원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1차원 벡터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초록색 점에는 X랑 오메가 i를 내적한 값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내적 이런 거는 지금은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덴스 레이어가 어떠한 건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X랑 오메가가 지금 1차원 값이잖아요. 그래서 1차원 벡터면 그냥 뭐 딱히 내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내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가 2차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앞에서는 1차원이었고요. 데이터가 2차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1차원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어쨌든 신경망에는 숫자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숫자는 1차원이니까. 네, 그래서 2차원 이상인 데이터를 1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벡터화, 플래튼 또는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이 각각 다른 차원의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총 2차원 데이터를 샘플로 드러났고요. 그럼 그 두 개를 그냥 세로로 이어붙이셔서 1차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다른 수학적 연산 필요 없이 그냥 밑에 이어붙이셔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이어붙이는 건 뭐 붙이는 건데 그럼 이제 이 과정이 뭐 항상 쓸 수 있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점이 있겠죠. 네, 문제점이 뭐냐면 데이터에 공간적인 정보가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노란색 맨 밑에 있는 거랑 1차원 맨 밑에 있는 값 그리고 2차원 맨 위에 있는 값은 엄연히 떨어져 있는 값이죠. 근데 이거를 벡터화 과정을 하게 되면 둘이는 연속해 있는 값으로 컴퓨터가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떨어져 있던 값이 이제 갑자기 연속된 값으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의 공간적인 정보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배울 합성곱 신경망 내지는 CNN이고요. 이게 교육자료 머신러닝 첫 단추 끼우기 맨 끝에 있을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가중치 곱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활성화 함수를 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런에서 최종적인 값을 내보내기 전에 통과시켜주는 비전형 함수고요. 네, 각 뉴런이 지금 보시면 모두 값을 내보내기 전에 활성화 함수를 한 번씩 통과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앞선 식에서는 이 phi가 활성화 함수가 됩니다. 네, 이때 이제 비전형 함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함수고요. 이게 왜 비전형 함수여야 되는지는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비선형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선형 함수가 나왔죠. 네, 항등 함수도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게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비선형 함수란 거는 사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비선형 함수인데 이 항등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서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층에서 사용을 하고요. 사실 이제 항등 함수는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이제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출력 값을 바로 내보내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모든 뉴런의 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항등 함수를 통과시켜 주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출력층에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회귀 문제에서 많이 사용한다는데 이건 나중에 실습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그모이드 함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수식은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왜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냐 하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출력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0과 1은 이제 저희가 확률로 생각할 수 있겠죠. 확률이 0과 1의 값을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킨 값이 0.8이다 하면 그 클래스로 이제 예를 들어 뭐 고양이, 강아지가 있으면 고양이로 분류될 확률이 0.8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시가 있는데 뭐 0.8이니까
이제 클래스 A로 분류한다. 왜냐면 A에 더 가까우니까. 반대로 0에 가까울 경우 B로 분류한다. 네, 이렇게 분류 문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잘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시그모이드는 제가 되게 분류 문제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지만 예전에 많이 쓰인 거고요.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문제 때문에 안 쓰이는데요. 근데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뭔지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세미나 중에 다음 주 세미나가 사실 실습 위주고 이론은 신경망 복습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 실습 영상이 있을 건데 그 실습 영상 앞부분에 간단히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어떤 건지 설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렐루 함수입니다. 세 번째 활성 함수인데요. 이거는 지금 x가 0보다 크면 x 값을 그대로 반환하고 x가 0보다 작으면 0을 반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렐루가 왜 쓰이냐면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래요. 아까 시그모이드의 요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긴 있고요. 이거를 뭐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렐루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논문들을 보셔도 렐루 함수를 거의 쓰고 있기 때문이고 저희도 아마 렐루 함수를 쓰는 일이 많을 거예요. 실습하시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한번 보실 건데요. 근데 소프트맥스 함수는 살짝 독특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입력값이 여러 개일 때 쓰실 수도 있고요. 입력값이 n개, 출력값이 n개일 때 네, yk를 이제 이러한 수식으로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때 YK가 이제 phi xk라고 하면 각각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이 phi xk를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지금 왜냐면 분모가 이 2의 xi를 다 더한 거고 각각 분자가 2의 xk이기 때문에 이 k를 1부터 0부터 1부터 n까지 다 더해주시면 그 값은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제 x 값이 클수록 y 값도 크게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분류 문제에서 역시 분류 문제인데 분류할 수 있는 가지수가 n개인 문제에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중 클래스라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냥 분류할 수 있는 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두 개보다 더 많은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동물 사진해주고 그냥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기린인지 토끼인지 그런 거를 이제 분류해봐라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동물에 대한 그 신경망의 연산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연산 결과가 1, 2, 1.5, 0.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는 잘 뭔지 안 와닿죠. 그래서 이 숫자가 뭐 나오긴 했는데 신경망 연산한 결과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소프트맥스로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저렇게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분자는 각각의 익스포넨셜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근사를 해서 실제로 근사하면 컴퓨터가 근사하진 않는데 제가 편의상 근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분수로 표현하면 이거를 소수로 바꾸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때 일단 처음으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 값들 다 더하면 1인 거고요. 따라서 소프트맥스의 확률값 이제 다 더하면 1이었으니까 이 각각 소수들을 일종의 확률로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물 A, B, C, D가 있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동물 B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동물 B일 확률이 가장 높다를 나타내시면 되고 그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시면 한 45%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까지 해서 활성화 함수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어떤 활성화 함수가 있는지 봤고요. 그러면 이 활성화 함수를 왜 써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활성화 함수를 곱해주지 않는다면 이 신경망은 선형 모델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신경망이 가중치를 다 곱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력값이 있으면 가중치를 곱해주고 거기에 활성함수를 통과시켜준다 했는데 만약에 활성함수를 통과시키는 과정이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가중치 벡터와의 내적이 일어나거나 그냥 가중치가 스칼라가 곱해지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수를 곱하는 과정은 선형 결합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층을 여러 개 통과해서 오메가 i, 오메가 j, 오메가 k랑 가중치가 다 곱해졌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그냥 오메가 i 곱하기 오메가 j 곱하기 오메가 k를 뭐 다른 그냥 벡터 a라고 보고 층 하나에서 x 곱하기 a를 해주는 거랑 똑같겠죠. 네. 한마디로 층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만약에 비선형 함수를 추가한다면 네, 보다 일반적인 수학 모델을 표현 가능하겠죠. 네, 각각의 가중치가 곱해질 때마다 비선형 함수가 통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다 정교한 규칙성을 모델링하는 수학적 함수 또는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했던 말을 종합한 게 2번인데요.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야 신경망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네, 지금 위의 수식이랑 밑에 수식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 수식은 가중치가 곱해질 때마다 활성함수가 없고 여기는 가중치 곱해질 때마다 활성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뒤에 wi, j, k를 다 곱한 값을 벡터 a로 치환하고 이런 과정이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층을 여러 개 통과시키는 게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층을 추가함에 따라서 비선형성이 같이 추가가 돼서 네, 이제 여러 개 층을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경망의 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는 양이 좀 길어서 저희가 아마 손실함수 정의 및 계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잠시 이후에 쉴 테니까 네,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먼저 데이터를 전 처리하고 다음으로 신경망 모델을 구성하고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러한 방향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뭐 층수는 몇 개를 할까 그런 걸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학습 과정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도 역시 손실함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신경망이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이랑 다르겠죠. 네. 근데 그 다른 거가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게 손실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실함수는 선형회귀에서 보셨던 거랑 거의 유사할 거예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먼저 특성 스케일링 또는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라고 있는데요. 네,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오늘 실습 홈워크 할 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점도를 나타내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고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키랑 몸무게 스케일이 상당히 다르죠. 근데 키는 막 170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몸무게는 60, 70의 범위를 가집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하시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신경망의 모델은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을 이용해 학습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키가 더 크잖아요. 키가 더 크기 때문에 키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키 값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몸무게에 대한 가중치가 잘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시만요. 여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키에 대한 가중치가 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차함수를 선형회귀를 생각해 보시면 y 햇 빼기 오메가 x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때 x가 10배가 되면 오메가는 0.1배가 될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어쨌든 전체 오차함수의 값이 맞춰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중치가 0.1배로 됐단 말은 매우 작아졌단 말이고 스케일 자체가. 그러면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PT에 있는 오타는 몸무게를 키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스케일을 맞춰줘야 된다. 한마디로 키랑 몸무게가 지금 레인지가 다른데 그 레인지를 맞춰줘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어떻게 맞추느냐라고 하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최대 최소 정교화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데이터의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로 맞추는 건데요. 이러한 수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지금 맥스 빼기 민이고 분자는 x 빼기 민이겠죠.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x에 민이 들어왔을 때 0, 최대값은 맥스가 들어왔을 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러한
위에가 원본 x라고 하시면 최대 최소 정규화를 하시면 밑에처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어떠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냐면 모든 데이터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맞춰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렇게 100처럼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잖아요. 이상치. 네, 100처럼 이상치가 있으면 다른 것들이 사실상 거의 뭐 똑같아진다. 1, 2, 3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무시될 수 있다. 네,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는 게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방법인 Z 점수 정규화인데요. 표준화라고도 합니다. 네, 이걸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건데 이제 Z가 뭐 그때는 뭐 표준 정규 분포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는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어떤 거냐면 데이터 값의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그 이제 expectation 씌워 보시면 2의 x 빼기 뮤인데 2의 x가 뮤기 때문에 평균이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규 분포처럼 종 모양으로 대칭적인 분포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살펴본 이런 최대 최소 정규화에서 아웃라이어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덜 받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홈워크에서는 이 Z 점수 정규화를 구현해 보시고 구현하셨을 때 이제 신경망의 성능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과제 영상에 또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처리를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과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 스케일을 맞추는 스케일링만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경망 모델을 한번 구성해 볼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선형 회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왜냐면 오늘 실습에서 선형 회귀를 할 거거든요. 선형 회귀는 이 fx를 mx 플러스 b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중치가 뭐 v 오메가 b가 있었는데 여기서 v 오메가는 그냥 이제 m 기울기 슬로프가 되는 거고 b는 네, 편향 내지는 뭐 y 절편이겠죠. 인터셉트가 되는 겁니다. 그 x는 현재 여기서는 뭐 일변수 함수로 네, 잡았기 때문에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시킬 거고요. 한마디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신경망 아까 그 노드들이랑 그 간선대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그 그래프를 통과해서 나온 맨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값이 요 mx 플러스 b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의 그 오메가들을 업데이트 시켜줘야겠죠. 네. 그래서 어떤 걸 정의하셔야 되냐면 레이어 수, 각 레이어의 종류, 뭐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어떤 걸 쓸 건지를 정의하셔야 돼서 신경망의 출력값이 fx 값에 가까운 값을 도출하도록 학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계산해 볼 건데요. 네. 먼저 이 선형 회귀에는 당연히 적합한 오차함수가 저희가 옛날에 보셨듯이 잔차 제곱 합이겠죠. 근데 그거를 보시기 전에 네, 한번 여러 가지 오차함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나왔는데 SSE 뭐 또는 RSS라고도 하는데요. So scarce for error, 즉 오차 제곱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 실제 예측값이랑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을 모두 더해주시면 되고 네, 저번 이론 세미나 때 보셨을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제를 풀어보시면 네, 각 차이를 제곱하셔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MSE입니다. 사실 MSE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본 이 SSE를 그냥 전체 데이터로 나눠주셔서 전체 데이터 개수를 나누셔서 그냥 평균을 구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간단하고요. 다음으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아까 SSE는 요 잔차 즉 yi hat 빼기 yi를 제곱해서 더했잖아요. 이 residuals의 absolute value는 그냥 저 잔차를 다 절대값이어서 더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CE, 네,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또는 교차 엔트로피 함수인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 수식만 보시기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실습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선형 회귀 문제에 적합한 오차 함수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S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손실 함수를 그럼 어떻게 최적화시키는지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네, 어떻게 최소화시키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손실 함수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는 경상항법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옵티마이저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옵티마이저는 어떤 거냐면 경상항법을 기반으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뭐 선형회계 같은 경우는 m 그리고 b 값이겠죠. 이거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경상항법을 따라하는 건 아닌 게 이제 경상항법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소점을 찾아야 되는데 극소점에 걸린다든가 뭐 안장점에 걸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의 예시로는 아담과 SGD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앞서 봤듯이 이런 수식이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은 오메가 올드고 네, 이 델타 값도 저희가 설정해 주는 거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로 네, 이미 알고 계신데 이 편미분 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미분 계수를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그 방법이 오차 역전판법인데요. 먼저 이 슬라이드를 잠깐만 다시 볼게요. 제가 아까 오메가랑 V가 이제 여기 스몰 m으로 된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네, 약간 착오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도 근사시키고자 하는 함수는 mx 플러스 b고요. 이게 라지 f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m, b의 값은 라지 fx를 구성하는 파라미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망 안에서 이제 그 가중치들은 다 오메가로 그냥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전파부터 보기로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경상환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가 이 오메가입니다. 이 오메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나블라라고 했었죠. 뭐 이거 L 오메가의 미분값을 구하셔야 되고, 네, 이거를 구하시는 방법이 이제 오차 역전파법, 네, 영어로 하면 백프로퍼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먼저 순전파를 역전파가 있으니까 순전파가 있을 거죠. 근데 순전파 아까 봤으니까 순전파는 오른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입력층 값으로부터 출력층의 값을 계산하는 게 순전파이고요. 역전파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출력층의 값을 계산해서 그 손실함수의 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손실함수의 값으로부터 가중치 또는 간선의 값을 업데이트 하신다. 그 과정이 역전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전파에서 한마디로 L 오메가를 W 올드에서 L 오메가를 오메가 올드에서 미분한 값을 구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네, 이제 알아볼 건데요. 구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세미나에서 배운 체인 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체인 룰이 좀 완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복습 겸 첫 번째 저희가 과제로 내드렸던 퀴즈를 한번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통해서 이제 체인 룰이 어떤 건지 감을 익히시고 네, 뒤에 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퀴즈가 마감된 이후 해설을 올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해설을 네, 제가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행렬곱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행렬곱을 지금 결과를 먼저 보시면 네, 결과 행렬은 2행 1렬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2행이고 이제 두 번째 행렬이 1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행렬 사이즈는 2행 1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첫 번째 1행 1렬의 값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2행 1렬의 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 2행 곱하기 1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7, 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전체 행렬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의 전체 행렬을 구해주시면 이제 첫 번째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미분한 그레디언트 F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그레디언트 구하는 것도 역전파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F의 정의를 보시면 이렇게 됐었죠. 네, 라운드 F, 라운드 X,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Y,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Z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해 보시면 지금 라운드 F, 라운드 X는 X만을 변수로 보고 나머지를 상수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일단 Y, Z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미분하면 없어지고 X,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답은 Y가 됩니다. 반대로 라운드 F, 라운드 Y를 보시면요. 네, 이거는 Y만을 지금 변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X, Z는 상수가 되고 따라서 그럼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값은 X 더하기 Z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Z도 마찬가지로 구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첫 번째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다면 다음으로 체인 룰을 쓰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네. xy에 대한 함수 l이 xy고 x 곱하기 y로 표현되고 a, b에 대한 함수가 a, b, a 플러스 b 이 각각이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l을 a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일단은 l은 x와 y 함수잖아요. 그래서 바로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저희가 체인 룰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l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원소를 다시 a로 미분한 값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는데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3분의 라운드 L, 라운드 A는 먼저 L을 X로 미분하고 거기에 X를 A로 미분한 값을 곱한 거. 네, 첫 번째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L을 Y로 미분하고 Y를 A로 미분한 값을 곱한 거. 그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게 일종의 이제 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해주셔서 여기 첫 번째 값에 아래에 있는 값 라운드 x랑 두 번째로 이제 위에 있는 값 라운드 x가 일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라운드 y끼리 일치하는 것도 똑같고요.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yb 플러스 x 곱하기 1이 되는데요. 네, l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고 x를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b가 되겠죠. 똑같이 l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고 y를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이 됩니다. 왜냐면 a 플러스 b인데 b는 이제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yb 플러스 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답도 이게 첫 번째 보기가 정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퀴즈 1번을 풀어보았고요. 혹시 퀴즈 1번에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없으시다면 이제 본격적인 역전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요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입력값 두 개로부터 가중치가 곱해져서 y2라는 연립층의 값이 되고 이제 거기서 활성화하면서 파이가 통과시키는 지금 값이 나오고 그 값이 다시 가중치 오메가 z가 곱해져서 출력층의 z 값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차 함수를 저희가 L 오메가로 할게요. 지금 여기 앞에 라블라가 들어갔는데 이 라블라가 오타기 때문에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퍼게이션입니다. 먼저 저희가 Z1, 2 가중치를 한번 업데이트 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네, 저희가 총 예시를 3개 정도 들 건데 첫 번째 예시입니다. 그래서 Z1, 2라고 하시면 지금 오메가 Z1, 2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Y2잖아요. Y2에서 Z1으로 가는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이러한 수식을 계산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수식에서 지금 이 미분값은 이제 밑에 편미분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L을 오메가 Z1, 2에 대해서 미분한 값. 네. 근데 지금 보시면 L은 지금 이 최종적인 Z1, Z2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1, L 자체는 오메가 Z1, 2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편미분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PDF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체인 룰을 한번 써주셔야 합니다. 먼저 L을 Z1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Z1을 오메가 Z1, 2에 대해서 미분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Z1은 애초에 오메가 Z1, 2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뒤에 있는 항은 계산했는데 앞에 있는 지금 L을 Z1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계산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체인룰을 쓰셔서 이렇게 먼저 L을 phi Z1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고 그 phi Z1을 Z1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활성함수를 통과한 값인 phi Z1, phi Z2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L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L을 Z1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이제 앞으로 쓸 수 있겠죠. 계산하셔서. 그리고 맨 마지막 층에서는 지금 L을 phi Z1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은 phi Z1, phi Z2의 함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제로 계산할 때는 파란색 박스를 계산하고 그걸로부터 이 주황색 박스 계산하고 그걸로부터 초록색 박스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이제 오메가 Z1, 2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좀 값을 몇 개 바꿔볼 건데요.
먼저 Z1을 수식을 쭉 풀어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가 phi y2고 위에가 phi y1, 밑에가 phi y3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수식에서 이제 뒤에 부분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Z1을 오메가 Z12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값은 편미분하면 이 값은 phi y2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수식에서 지금 이 부분만 미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상수로 보고 여기서 오메가 Z12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네, phi y2만 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역전파를 해보시면 오메가 Z12에 대한 역전파는 이러한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전파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사실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에서는 이러한 역전파를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시는 그러한 과정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PPT를 보고 네,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막 처음부터 다 쓰실 수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네, 현재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습에서는 저희가 그런 과정은 없고 이제 대신 역전파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역전파 예시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밑에 있는 가정치인 오메가 Z22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네, 사실 이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죠. 네, 먼저 L을 오메가 Z22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는데 네, 바로 미분할 수 없기에 체인 룰을 씁니다. 그래서 L을 Z2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과 Z2를 오메가 Z22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이 값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앞에 L을 Z2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또 구해줘야겠죠. 네, 여기 오타났는데 Z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L을 phi Z2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phi Z2를 Z2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해주셔서 얻을 수 있고요. 이때 L을 phi Z2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hi Z2의 함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메가 Z22에 대해서도 가중치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초록색 박스에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을 여기 이제 학습률과 곱해서 오메가 Z22의 값을 업데이트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서도 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Z2는 지금 phi y2 곱하기 오메가 Z22라는 항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Z2를 오메가 Z22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phi y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식을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가기 전에 혹시 두 번째 예시까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없으시다면 네, 세 번째 예시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시부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혹시 잠깐 끊었다 갔고요. 혹시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채팅이나 마이크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앞쪽에 있는 파라미터. 네, 오메가 y 투투를 업데이트 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y로 바뀌었냐면 이제 요 x에서 y로 가는 요 가중치기 때문에 앞에가 오메가 y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업데이트 해볼 거고요. 그럼 역시 L을 오메가 y 투투에 대해서 미분해 보셔야겠죠. 역시 이것도 네, 바로 미분이 안 되고 체인을 쓰셔야 됩니다. 체인을 쓰시면 이제 L을 y2에 대해서 미분한 값 그리고 y2를 오메가 y22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해주시면 되고 이 뒤에 값은 x2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제가 수식을 쓰지 않았는데 y2는 x1에다가 이 가정치를 곱한 거 더하기 x2에다가 오메가 y22를 곱한 거가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y2를 이제 오메가 y22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x2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L을 y2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구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략하고 바로 썼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phi y2가 중간에 들어가야겠죠. 체인룰에 의해서. 네, 그래서 주황색 박스와처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이제 편미분한 값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phi y2를 y2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 phi의 정체를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hi의 그냥 식을 알면 저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값은 이 l을 phi y2에 대해 미분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초록색 박스처럼 되는데 조금 복잡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phi y2가 z1과 z2에 모두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z1과 z2가 모두 다 l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Z1에 대해서 미분한 값도 넣어주시고 Z2에 대해서 미분한 값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때까지는 이 입력층에서 이제 다음 층으로 순전파가 될 때 이게 두 개의 갈래로 갈라지는 건 없었는데, 지금 phi y2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갈라진 결과값들을 모두 체인룰 식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L을 phi y2에 대해서 미분해 보시면 L을 Z1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Z1을 phi y2에 대해서 미분한 값 더하기 L을 Z2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Z2를 phi y2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초록색 박스가 어떻게 보시면 저희가 앞서 퀴즈 세 번째 문제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간에 두 값을 한번 깔끔하게 볼 건데요. Z1을 phi 오메가 y2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오메가 Z12가 나오겠죠. 네, 반대로 Z2를 phi y2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오메가 Z2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서 봤던 과정이죠. L을 Z1에 대해서 미분한 값, 그리고 L을 Z2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역시 체인을 이용하셔서 파란색 박스처럼 구현하시면 됩니다. 네, 각각 phi Z1, phi Z2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값들을 초록색 박스에 대입하시고 초록색 박스의 값을 이용해 주황색 박스를 계산하시고 최종적으로 노란색 박스에 있는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시를 봤고요. 제가 조금 더 복잡한 신경망의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역전파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앞서 봤던 뭐 그래프죠. 네. 근데 이제 입력값이 두 개가 됐고, 네, 이제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그런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 함수를 제가 두 개를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때까지 본 이 phi, 초록색 박스에 있는 이 phi는 이제 phi x, x분의 1이고요. 네, 식을 이제 제가 드린 겁니다. x분의 1. 그리고 이 f는 이제 앞에서는 단순히 v1부터 v5를 다 더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v1, v2를 곱하고 v4분의 v3 빼기 v5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중요하신 부분이 그 앞에서는 이게 phi의 계산 값에 vi들이 곱해져서 f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문제를 그냥 좀 더 쉽게 바꿔놓은 게 그냥 이 phi 계산 값 자체가 v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phi x 오메가 1 플러스 b1이 v1이고 맨 밑에도 phi x 오메가 5 플러스 b5의 값이 그냥 v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f도 활성함수를 통과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력층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항등함수를 통과시키나 저는 여기서 한번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냥 통과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오차함수는 lx는 당연히 이제 결과값은 스칼라로 나오니까 lx라고 해도 되겠죠. 그거는 x-2의 제곱입니다. 이런 신형망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예시를 위해서. 네. 실제로 막 어디 학습에 쓰이고 막 그런 신경망 아니고 그냥 이제 문제를 위해서 한번 예시로 만든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오른쪽에 써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볼 거는 이 오메가 오메가 5, 2에 대한 한번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켜볼 겁니다. 네, 그럼 저걸 업데이트 시키시려면 오차함수 L을 오메가 5, 2에 대해서 편미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편미분 하실 건데 일단 저희가 편의상 이 네모 박스 안에 가서 U로 쓸게요. 그러니까 x 오메가 5 플러스 b5를 그냥 U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 말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U라고 줄여서 튀어나올게요. 그럼 먼저 체인룰 한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L을 U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그리고 U를 오메가 5, 2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때
u를 오메가5-2에서 미분하신 값은 x2가 되겠죠. 네. 왜냐면 애초에 u 자체가 x1 오메가5 1 더하기 x2 오메가5 2 더하기 b5니까 네, x2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l을 u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볼 거고요. 이것도 역시 체인을 쓰셔서 이제 l을 phi u에 대해서 미분하신 값이랑 phi u를 u에 대해서 미분하신 값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phi x가 지금 위에서 x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phi u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하신 값도 마이너스 u제곱분의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l을 phi u에 대해서 미분한 값 찾아줘야 되고요. 이 값은 역시 체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l을 f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랑 f를 phi u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hi u가 지금 v5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항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그냥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왜냐면 v5에 대해서는 그냥 마이너스 1만 곱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l을 f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요. 이것도 체인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f가 활성함수 2번을 통과해가지고 최종적으로 L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L을 phi to f에 대해서 미분한 값, 그리고 phi to f를 f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해 주셔야 합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이 활성함수 2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암산으로 미분하기에는 살짝 어려우니까 한번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미분해 볼게요. 사실 저거 phi to x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그모이드 함수잖아요. 저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이제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제 그 고등학교 미적분에 있는 내용으로 계산해 보시면 이제 이런 값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여기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뒤에 항은 다 구했고 이 앞에 l을 phi to f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오차함수 정의를 쓰시면 되겠죠. 네, lx를 미분하시면 2x-2가 되니까 여기서도 2 phi f 빼기 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1, 2, 3, 4, 5번 식을 다 얻었고요. 그래서 요약하고자면 이렇게 됩니다. 네, 1, 2, 3, 4, 5는 저희가 역전파를 통해서 얻은 식이고 6, 7, 8, 9는 제가 기존에 드린 이 조건식 4개를 다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때 이 가중치 값과 입력 값을 다 줬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로 이 값을 지금 빨간색 박스로 쳐진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네. 이거 식으로도 쓰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계산도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컴퓨터가 실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 이 10번 테이블과 같은 값을 줘야 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연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시면 순전파를 하시고 역전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순전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순전파를 하면 x1과 x2 값이 있고 지금 왼쪽에 있는 값은 제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값을 이용해서 이 은익층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초록색 박스의 값을 계산할 수 있으실 거고 네, 그게 이 v1부터 v5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f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여기 지금 6번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로부터 네, 활성함수 두 번째를 통과한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출력 값이고요. 이렇게 해서 순전파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전파를 통해서 신경망의 끝까지 값을 구했잖아요. 역전파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 순서대로 네,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저희가 아까 식을 쓸 때는 1번부터 5번 순서로 썼는데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실 때는 5번부터 1번 순서로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5번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지금 phi to f 값을 아니까. 그럼 5번을 알면 4번을 계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계산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값이 10번 테이블과 같이 주어질 때 네, 저희가 오메가5-2를 어떻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빨간색 박스 값을 이용해서 오메가5-2를 한번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 그게 한 번 경상을 하신 결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망의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과정이 총 4가 있는데요. 전처리를 하고 이제 신경망 모델을 세우고 오차 함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4번째로 오차 함수의 역전파를 하는 과정입니다. 역전파를 할 때 이러한 체인룰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중치에 대한 편미분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그 편미분 개수를 이용해서 가중치의 값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다 끝났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순전파와 역전파의 반복으로 가겠고요. 4.4절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학습 단원에서 본 거는 이제 순전파 한 번, 역전파 한 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본 거고 이걸 여러 번 해야겠죠.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여러 번 하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one iteration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iteration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데이터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 중에 특정 집합에 대해서 순전파와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1회 수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데이터 집합이 어떤 건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특정 데이터 집합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총 n개일 때 이제 신경망에 1개 데이터씩 입력을 해주신다고 볼게요. 이때는 그냥 1개 데이터가 데이터 집합이 되는 거겠죠. 전체 데이터 n개고 그러면 1개씩 데이터를 인풋해주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시기 위해서는 n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신경망의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실 때 그냥 모든 데이터 집합을 뭐 벡터로 한 번에 입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원 이터레이션만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신경망 학습시킬 때 어떻게 하냐? 1개씩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아니면 모든 데이터를 한 번 입력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가 n개라고 하면 적절히 m개씩 묶어서 신경망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개씩 묶는다. 이게 배치라는 개념이고 배치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한 번에 신경망 입력하는 데이터 묶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배치 사이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m개 즉 이제 몇 개씩 묶냐 그 값이 배치 사이즈고요. 엄밀한 정의는 한 개의 배치 내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일단 랜덤하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m개씩 추출해가지고 배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앞으로 실습에서 오늘은 없고 다음 실습부터 아마 해보실 겁니다. 직접 배치를 셔플하고 그리고 거기서 m개씩 추출해서 하나의 배치를 만드는 과정을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그림은 약간 그 수직 표기가 다른데요. 전체 데이터 개수가 d입니다. 이때 배치 사이즈가 m이라고 하면 배치 개수는 n분의 d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치별로 순전파와 역전파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순전파 같은 경우는 각 배치를 이루는 데이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배치 내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순전파를 진행하는데 역전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배치가 지금 총 그냥 각각 m개 배치가 아니죠? m분의 d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고쳐주세요. m분의 d개 배치에서 계산된 손실함수의 평균을 이용해 역전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오늘은 그냥 역전파가 어떤 건지 이해하셨으니까 배치에서 역전파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다음 세미나 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5에서 한번 나올 건데 실습 5가 애초에 다음 세미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다음 세미나 때 다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원 이터레이션에 이어서 원 에포크가 나오는데요. 원 에포크를 하면 어떤 거냐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순전파와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1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 큰 그 그림 네모박스 전체를 감싸고 있는 노란 화살표가 원 에포크고요. 안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들이 이터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은 각 배치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고 에포크는 배치들이 모인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가 D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M일 때 배치의 개수는 아까 N분의 D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 에포크는 역시 N분의 D개의 이터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왜냐면 하나의 배치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원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터레이션을 배치 개수만큼 해주셔야지 원 에포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출석 과제에 계산하는 걸로 있을 거니까 네,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화살표가 네, 원 이터레이션이고요. 네, 역전파가 m개의 데이터, 즉 한 개의 배치에서 계산된 손실함수의 평균을 이용해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요? 잠시만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여기 오타가 m개가 아니라 배치가 오타네요. m개 데이터에서 계산된 손실함수의 평균을 이용해 진행하는 겁니다. 네, 원학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세미나 때 네,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다음 세미나에서 배치를 왜 사용하는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배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실습에서 크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제 현재로선 이제 배치랑 이터레이션, 에포크 개념만 이해하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배치를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뭐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는지 그런 거는 다음 세미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신 게 에포크 개념은 아셔야 되는 게 에포크를 아셔야지 오늘 실습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에포크 슬라이드만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즉 마지막 이제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5절이고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거냐라고 하시면 일단은 선형회귀랑 경상항법에서 학습률이 그 러닝 레이트가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를 이제 아마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가볍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약간 추상적인 정의는 딥러닝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수고요. 네,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가중치와 다르게 사용자가 학습을 시작할 때 직접 설정합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뭐 초기값 정도 입력할 수 있어도 학습 과정에서는 계속 변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상수로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네,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만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고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보실 게 이제 여기 학습률 그리고 학습 종료 조건 뭐 저번에 트레시홀딩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활성화 함수 그리고 오차 함수를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이런 것도 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배치 사이즈 이것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왜냐면 배치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성능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서머리를 봤고요. 이제 다 봤고요. 서머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이제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볼게요. 먼저 저희는 수학적 모델을 신경망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신경망, 노드를 잇는 간선에 들어가는 가중치 및 편향의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한마디로 컴퓨터한테 시켜야 할 일이라 그거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 네, 일단은 가중치 및 편향, 즉 파라미터 값을 적당히 초기화한 후 순전파를 하고 손실함수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평가를 합니다. 네, 당연히 결과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은 거겠죠. 그러면 손실함수 값을 작게 하려면 이제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경상항법이고 경상항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복잡한 수직을 전개하듯이 역전파 과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체인 룰도 사용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경망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학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배치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한 부분이 크게 보면 여기 총 옆에 있는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 뒤에 실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뒤에 세미나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녹화본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녹화본 올려주신 거 보셔도 될 것 같고 좀 이따 3시부터 저희가 4시까지 이론 Q&A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거 줌 세션 링크는 구글 클래스룸에 있으니까 네, 지금 해주시면 그때 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론 세미나가 끝나면 실습 Q&A를 같이 할 거예요, 그냥. 네, 이론 세미나랑 겹쳐도 그냥 같이 할 건데 이제 실습 4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까지 과제했던 실습 3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들도 네, 와주셔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실습 과제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3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루션과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